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17회 시작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나는 꼽살이다 호미 17회 오늘 간만에 또 이 여왕벌 누나가 국민TV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와 박수도 하나도 안 쳐주고 말이야. 이런 상황이네. 응? 용인 저 끄트머리에서 여기까지 오려니까 정말 멀었습니다. 우리 동생들이 여기서 용인으로 내려올 때의 그 심정. 특히나 내가 오늘 패고 싶은 우리 석훈이. 석훈이가 얼마나 그 집에서 용인까지 우리는 다 용인이니까 뭐 그냥 저냥 와도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힘은 안 드는데요. 반나절을 잡아야 되더라고요. 반나절을? 네, 2시에 제가 출발하면 집에 오면은 한 10시예요. 밤에. 그렇게는 안 걸리는데 너 어느 길로 다니길래?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정을 다 합해서 네. 그렇다는 말씀이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가지고서 1시간 정도 여유 있게 가거든요. 그러면 30분 정도 딱 남더라고요. 그랬었구나. 어찌됐건 옷들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반갑다. 지금 한 달 만에 목소리 듣는 거지? 2번 빠졌는데 그럼 한 달이죠. 아 그런가? 예. 그렇지. 두 번만 빠진 것 같지 않은데? 아 그러니까 격주로 우리가 녹음을 하니까 3번 이상 빠진 것 같은데 느낌이. 3번 녹음을 했거든요. 3번 맞아 우리 그 특집까지 왜 인천 가서 그러니까 예. 세 번은 그랬던 되잖아. 거야. 맞아. 근데 축하할 일이네. 아주 뭐 순풍 잘 나왔다고? 나오긴 잘 나왔는데 둘째가 나오고 나서 숨을 안 쉬어서 한 좀 잠깐 시겁했었죠. 어이구 이런. 근데 바로 응급기 꽂고 놀라기는 레지던트가 제일 놀랐어요. 저랑 뭐 부인은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근데 애기 체중 검사하고 이게 등록하는 그 절차 있잖아요. 예. 그 몸무게 재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어허. 근데 그걸 레지던트가 하는데 그 사람이 시겁했었죠. 그래서 호흡기 끼고 며칠 인큐베이터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이고. 그 부모가 제일 그 아주 뭐 마음이 콩당콩당 했을 텐데. 하루 정도 그랬죠. 하루 정도. 예. 고생 많았네. 옛날 같으면 죽었죠, 근데. 그치. 요즘은 이제 의술이 좋아서 호흡기를 목에 끼고선 뭐 일단 숨을 쉬니까 그럼 그렇게 뭐 문제 없이 넘어간 건데요. 아유, 그래도 그 조그만 그 어디다 콧구멍에다 넣나? 목구멍에 이렇게 목에다 꼽더라고요. 넣구나. 그러니까 그 아기가 그런 호흡기 꽂고 있거나 아니면 바늘 그 막 누나도 막둥이 날 때 애가 양수를 먹어가지고 청색증이 왔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더만 애가 막 몸이 갑자기 파래지더라고. 얘도 숨을 좀 못 쉬니까. 파래졌다가 좀 이따 빨개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거기 그 여린 손 등 막 이런 데다가 바늘 꽂아 놓으면 진짜 마음 아프지. 얘도 바늘을 꼽았어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그 뭐 수액 같은 걸 마치더라고요. 근데 우리 우띠리는 하나 있을 때도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해는 앤데 이제 둘이나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아, 죽었다고 봐야죠. 아니 근데 이름은 뭘로 지으셨어요? 소중이요. 소중. 소중하지. 소중히. 원래 딸을 갖고 싶어서 둘째를 가진 건데 남자 여자 상관없는 이름을 찾다 보니까 그 소중이 됐어요. 그래요. 소통할 소자를 주려고요. 경제학자답게 양주 어떨까요? 양주. 양 뭐? 양주, 우량주.
우리 양주? 그럼 우리 양주 괜찮다. 양주야. 이것도 괜찮고. 아니 양주는 위스키, 버번, 뭐 꼬냑 이런 걸 양주라고 그러지 않나? 소중이는 제가 둘째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나보고 이름을 풍기로 지어요. 풍기. 선풍기.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풍기가 뭐냐. 선풍기, 풍기 괜찮다. 거기다가 둘째가 딸내미로 태어났는데 선풍기라니. 야, 전유성 선배님 그 딸내미 이름 못 봤어? 전제비? 전재미? 제비. 전제비? 여자인데 제비장에서 만들었대 애를. 제비 여관에서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전제비. 아 진짜로요? 네. 진짜로. 그것도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아니 그때 당시에 지금은 걔가 뭐 이제 시집도 가고 그래서 아마 꽤 나이 좀 있을 걸 제비가. 아니 연애할 때 제비 씨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지. 근데 전유성 선배 얘기는 그거야. 선배는 뭐 어떻게 애를 이름을 제비로 줘요 딸내미를. 야 걔가 아마 컸을 때는 제비가 좋은 뜻으로 쓸지도 몰라. 아직도 안 좋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비. 네, 그런 부모님들 때문에 최근에 그 성인이 돼서 개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나 주로 이제 조부모님들이 많이 지으시잖아요. 뭐 예. 좋은 뜻을 담아서 짓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으나, 뭐 전유성 같은 분들도 있고, 네. 또 그래서 이제 부모가 아닌 자기만의 인생관 또는 자기가 불리고 싶은 이름을 찾아서 이렇게 개명한 사람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MB 정권 때 제가 그 KBS 출연이 차단이 됐었어요. 무슨 뭐 방송 너만 그런 거 아니었어. 근데 이제 저는 방송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그렇지 않니? 아니 근데 그래도 뭐 요 세 분은 그래도 유명했을 때지 저는 완전히 무명이었을 때 빛도 그림자도 없을 때. 글쎄 말이에요. 완전 실속도 없이 그 윗사람들한테 이름이 다 알려져가지고 낙겁살 전에 얜 좌파다. 그래가지고 서류 단계에서 아웃이 되니까 그 이름을 그 당시 이병순 사장이었으니까 김병순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프리패스하지 않겠는가. 진짜 그랬었어요. 아 살기 힘들다. 그래 소중히 진짜 소중하다. 근데 요즘 이름 정명하는 거 보니까요 트렌드 좀 바뀌어서 옛날에는 평범할 범자 같은 거 써서 보통 사람처럼 살라는 이름들을 많이 줬는데 요즘은 빼어날 수나 뭐 이런 그 뛰어나다는 그런 뜻의 이름을 많이 또 지어주더라고요. 약간 트렌드 변화가 있더라고요. 거기. 경쟁 만능 사회라서. 그래. 어찌됐건 이제 우리 옷들이가 애 핑계 대고 방송 빠질 일은 없네. 이제 셋째는 못 낳겠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그가 지금 셋째 말고 둘째 뭐 봐야 된다는 동 뭐 이런 식으로. 보긴 봐야 되는데요. 하루 종일 볼 수는 없죠. 그렇지. 그런 핑계 때문에 또 방송 빼면 너는 이제 죽는다. 선뜻 진짜 오늘 뭐 무슨 크게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라 너. KBS 뉴스에 진짜 오랜만에 나왔죠. 그래. 뭐지 그게? 높은 자리 올라간 것 같더라. 높은 건 아니고요.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이라는 그 정책연구원이 있거든요. 거기 부원장을 맡기로 했어요. 와. 제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정책 연구하는 가시더라고요. 거 그런 거. 이게 무슨 당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게 건 아니야? 국고 보조가 이루어지는 뭐 말하자면은 국책연구원 연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당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 하게 돼 있는데 잘 안 됐나 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좀 뭐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라는 사람 발은 꼭 필요하다. 하라는 사람이고 친한 사람들은 선딜처럼 다 말리더라고요. 그 똥바가지를 왜 쓰냐. 근데 아니 가서 뭐 형님 같은 분이 가면 분명히 뭐 긍정적이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도 믿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형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갖고 있는 뭐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좋은 때에 훨씬 더 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지금 상황이 꼭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좀 형님의 이름이 소비되는 형태가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사실 생겼거든요. 그러나 이제 옷들이 근데 또 이왕 가시는 거 잘 해주시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올해 4월 달부터 우리 집 앞에 그 우리 멤버들도 오는 실내 포장마차 있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밤이면 와가지고서
야, 술 먹자 그러고 죽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앞에 선배들이 왔는데 그렇지 안 나갈 수도 없고. 가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갔는데 나중엔 막 국회의원들도 와서 거기서 그 실내 포장마차 술 먹고 있더라고요. 몇 달 됐어요. 그러니까 부를 때가 좋은 겁니다. 부를 때가 좋아요. 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 국회의원들이 몇 날 며칠 너의 와서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똥이 되었지. 누님 너무 심하잖아 그건. 김미화의 똥. 그렇지. 야, 제 꽃놀이패 들었다가 완전 똥 됐잖아. 똥돼지패. 그래서. 멧돼지인데. 근데 일단 지금 부원장이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방송에도 교육 쪽에 한번 나오셨던 이범 선생이라고 있거든요. 그래, 둘이 공동 부원장이요? 예. 그렇게 두 사람이 이제 이번에 새로 되는 거고, 먼저 있던 또 두 분도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두 분이 또 비상근으로 해서 6명이에요. 그 라인업은 아주 좋아요. 홍종학 의원, 우리 한번 나오셨던 홍종학 의원도 계시고. 지금 거기 3명이 여기 방송했던 사람들이라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 누가 됐느냐 그것보다도 이제 월급이 얼마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 왜냐면 우리는 저 돈을 안 받고 하는 방송 아니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앞으로는 네가 좀 돈 좀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얼만데? 세다. 아직 모르는데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 거구나 그게. 잘 갔네. 그러네. 낙곱살이 복지가 좋아지는겨 그럼? 끝나고 그러면 한우로? 한우를 한번 제가 사드릴게요. 맞아. 이 작가님들 요즘 이렇게 뱃살 꺼나갖고 말이야. 불쌍해 보기가. 한우 중에서도 그 생고기? 아니 특수부위 하는데 알아. 특수부위. 이미 다 알아놨어. 역시 우리 웃들이는. 특수부위 이렇게 하면은 갈비살을 서비스로 주더라고요. 오, 갈비살. 벌써부터. 네. 사실 뭐 말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 정당의 정책 정당 우리가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정당의 띵크탱크 역할을 하는 이런 데가 사실 좀 정책 역량도 많이 올라가야 되고요. 좀 이 좋은 인력들이 많이 가긴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또 그런 뜻에서 이제 국고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세민련은 얼마 정도 받죠, 그게? 60억 정도로 지금 예산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 60억 정도 예산이면 굉장히 많은 연구들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좋은 연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뭐 하여튼 이왕 가시는 거 좀 좋은 역할하고 좋은 결과물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정말 정책 정당으로서 좀 제대로 된 모습을 좀 보고 싶네요, 사실. 그리고 또 연구소 하면은 또 선대인 경제연구소 아니에요? 그럼요. 거의 독보적인 연구소죠. 옆에서 듣는데 독보셔서 들렸어요. 왜냐하면 뿌리는 연구소. 일단 내 이름이 독보적이야. 전국에 아무리 찾아봐도 동명이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 너는 그러면 네 선대인 연구소 때문에 바빠서 이제 다른 연구는 못 하고 있는 거지? 뭐 으띠리처럼 다른 뭐. 저는 정치인들이 좋아하지를 연구. 않아요, 저를. 그래? 네, 워낙 쓴소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벤트는 잘 됐어, 진짜. 예. 뭐 도와주신 덕분에 이벤트 잘 됐고요. 낙곱살 광고 듣고도 많이 참여들 해주셨고, 또 누님하고 뭐 용민님 등등 뭐 많이들 도와주셔서, 뭐 많은 분들이 하여튼 또 그동안에 많이 지켜봐 오셨는지, 이번에 회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셨고요. 그 덕분에 뭐 저희 연구소는 좀 교육 사업도 새로 이제 내년 초에 론칭을 하면서 좀 새로운 도약의 어떤 기반을 좀 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에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 뭐 꼭 참여는 안 하셨다 하더라도 늘 낙곱살 들어주시면서 성원해 주신 분들한테 정말 머리 숙여서 깊이 감사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진짜 감사하지. 우리 선대인 소장님은 신뢰가 결국 자산이죠. 신뢰가 자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큰 스폰서 물어가지고 그 스폰서 입맛에 맞는 뭐 이를테면 삼성경제연구소가 뭐 이 G20 회담 때 뭐 엄청난 경제 효과 운운하는 이런 거짓말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참. 나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 기자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선 소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거기 삼성경제연구소나 그런 재벌들이 하는 연구소에 그 회사 돈으로 수십 명씩 단체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선대인 경제연구소를. 이거 비밀인데 이거. 나도 몰랐는데 약간 이 중앙일보 기자 얘기했더니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어쨌거나 삼성전자 이렇게 뭐 실적이라든지 또 삼성전자의 이제 뭐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도 진단하는 거야? 네, 가끔씩 이제 다뤘고. 그러니까. 또 그게 그 흐름을 사실은 뭐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요. 적들도 들여다보는. 예, 그러니까 자기네 예산으로. 자기네 예산으로. 보니까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일반 삼성에 이제 직을 두신 분들도 이게 자기네 회사 안에서는 사실 자기네 회사의 이야기를 사실 정직하게 못하는 그렇죠.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같은 데서는 사실 뭐 그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런 좀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들 가입하신 것 같아요. 그게 성공의 네. 비결이지. 사실 그런 거. 그러면 앞으로는 뭐 글로벌하게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를 씹어. 큰 상대를. 왕창 들으러 들어올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그렇게 멀리 가지 말고 영문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 아니 일단 카카오톡이라도 그래. 카카오톡나 그 봤어요. 그러게 카카오톡이 아니라 카카이톡이라며. 아니 저는 카카오톡을 안 써가지고서 근데 그 쓰는 사람들은 뭐 말이 많더라고 진짜로. 텔레그램인가요? 그래 글로 다 망명한다 그러고 네. 뭐 이런 어찌됐건. 거에 제일 민감한 사람이 바로 김어준 총수입니다. 보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보안에 또 민감한 사람이 바로 안철수 전 대표 아닙니까? 그 양반은 바이버스고요. 김어준은 아이폰만 쓰는데 아이폰 아이메시지하고 그리고 텔레그램만 이용합니다. 그렇구나. 절대 다른 걸로는 이용하지도 않고 그 지메일도 안 쓰더라고요. 지메일도. 아니 지메일을 저는 지메일을 저도 이제 이명박 정권 바뀌고 막 그러면서 바꿨거든요. 네이버 쓰다가 무지무지하게 그 유명한 과학자예요. 이름 되면 다 아실 그런 분이 이명박 저한테 또 지메일 가다가 가끔 늦게 가거나 그런 거 없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며칠 후에 가는 거 있고 그래 그랬더니 그게 중간에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그거 왜 남의 걸 들여다보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야. 창조경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창조경제라는 건 결국 자유롭고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근데 이걸 뭐 대도 안 한 시기에 이 SNS를 들여다보겠다 하니 그 카카오톡 잘 나가다가 지금 많은 사용자들이 이렇게 지금 떠나고 있는 분위기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무슨 창조를 합니까, 이게? 참조 경제란 말인가. 참. 참을 하니까 카카오톡하고 지랄이야. 자, 요즘에 용띠리의 저주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용띠리의 저주. 용띠리 얘기를 좀. 아니, 셀프 저주 아니에요? 제가 성대모사 한 사람들은 다 망해요. 광노현. 광노현. 아니 뭐 조현호 경찰청장 감옥 갔다 왔어요. 제가 성대모사 한 이후로. 근데 결정적으로 뭐 누가 지금 김홍도 목사. 김홍도 목사. 그래. 김홍도 형도 엊그제 무슨 뉴스 났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미국으로부터 법정 구속됐나? 미국 선교 단체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그걸로 북한에다 교회 짓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고 이거는 교회에다 헌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금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돌려줄 수가 없다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미국 법원에서 150억을 물어주라 이런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판결을 토대로 해서 한국 법원에다 또 그 소송을 냈는데 그때 이제 김홍도 목사 이걸 피하려고 문서를 조작한 거예요. 그러다 걸린 거지. 그래가지고 죄질이 나쁘다고 해서 바로 1심인데 법정 구속됐습니다. 150억 물어야 돼요. 그치. 지금 그 금난교회 그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상황에서 그 의리의리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망우리 꼭에 있는 그 건물 팔아봐야 150억 나오겠어요? 뭐 150억은 어디로 간 그러니까 거예요? 뭐 그냥 뭐 원래는 한 10억 정도 받았는데 이거를 이거 이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이자가 늘고 뭐 예, 그래서 150억이 됐어요. 150억. 야, 그게 한국 법정이면 그렇게 물리겠어요. 미국 그러니까 법정이니까 미국에서 150억으로 이렇게 난 거지. 거예요. 그래서 징벌적 징벌적 과징금. 예. 아 그렇네. 그래서 지금 요 며칠 전부터 김홍도 목사가 계속 그런 말했잖아요. 11조를 안 내면 암에 걸리는 것이라고. 그런 말 했었어요, 진짜. 11조를 안 내면 암에 걸린다. 그 말은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지금 금난교회 상황이 여의치 않구나. 재정적으로 어렵구나. 전 간파를 했죠. 아니나 다를까. 이 양반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용띠리가 성대모사로 흉내낸 사람들은 다 구속되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잘 된 사람은 없나요? 뭐 잘 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사람 성대모사 할 때 가려서 해라. 네가 좋아하는 사람.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지금 제가 요즘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너 박원순 시장님 뭐 이런 사람들 성대모사 할 생각 있니? 조금 하는데. 그건 안 해야 될 것 같아. 최경환 경제부총리 요즘 밀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예, 경제부총리 최경환입니다. 또 의원님들이 정말 보람있게 집권 여당 의원답게 다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봉사하고 또 심부름하겠다 하는. 맞아. 성대모사 하기도 좋겠어요. 예. 혀가 짧으면서. 예.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가 경북 경산 출신이잖아요. 고향이 같아요, 사실. 우리 동네에 가보니까, 추석때 가보니까, 완전 뭐 온 사방에 플래카드 걸려있고 장난 아니더라고. 고향에 갔다고, 그렇다고 성대모사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말투가 한번 해봐봐, 그러면. 아니, 용필이 다시 하고 제가 따라해볼게요. 예, 경제부총리 최경환입니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입니다. 야, 됐다 그래! 선대인 소장 성대모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마! 했단 봐, 씨. 엄마 아파트 한번. 됐고요. 엄마 아파트. 난, 그건 성대모사가 너무 쉬워. 얘네 엄마. 선띠리네 엄마가 온 동네 아파트에 다 주인인 줄 알았어. 엄마 아파트, 은마 아파트, 엄마 아파트. 그래요. 제가 엄마의 사랑으로 자랐거든요. 이런 나 은마 아파트. 시끄러워. 아니, 은마 아파트 재밌는 얘기 얼마 전에 들었어. 아, 본론 좀 들어가자, 근데. 그래. 은마 아파트 재건축 이제 거의 확정될 단계인데 거기 사는 어떤 그 부모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부모가 그 자식한테 자기 죽을 때까지 월 300만 원 주면은 은마 아파트 명의 바꿔주겠다고 그 자식들이 미쳤어요. 실제로는 그 재건축이 생각보다 돈이 크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엄마 아파트는 저희 연구소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사업성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은행 이자 넣어놓은 것보다 수익률이 더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이구, 그럴 가능성이 차라리 있구나. 그 돈이면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근데 뭐 그 은행 수익률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실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정말 그 사업 과정에서 뭐 주민들 찢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될까 안 될까 노심초사해야 되고 온갖 신경 쓰이는 게 많잖아요. 그치.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굳이 지금 뭐 엄마 아파트 들어가는 그런 결정은 안 하시는 게 현명하다. 근데 지금 강남 쪽에 이게 뭐 아파트 가격이 뛰고 있다고 뭐 이런 게 막 기사로 나오고. 뛰고 그게 제가 이제 늘 하는 패턴이죠. 격차가 벌어진다고 그러고 다른 데랑. 아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뛰긴 했죠. 뭐 재건축 허용 연한 뭐 완화해 준다 그러면서 이제 뭐 강남 그다음에 목동 뭐 이런 쪽이 호가 위주로 들썩였는데 결국 이게 한 2달 정도 뭐 9.1 대책 뭐 전후해서 뭐 등등 해서 한 2, 3개월 지나니까 최근에 나오는 건 뭐 또 강남 재건축 뭐 더 이상 이제 뛰지 않고 또 가라앉는다 뭐 이런 기사가 또 나와요. 또 나와.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후행적인 기사들이 있죠. 뭐 이 뭐 9월 달까지 해보니까 뛰었더라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뭐 최근 뭐 지난주부터 나오는 기사들은 다시 강남 재건축 뭐 호가 올리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수요가 이미 고갈돼 있어서 그 따라 붙는 매수 세력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다시 그게 거래 줄어들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네. 가장 큰 변수가 사람들이 그 주택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집을 사지 않고 생활비로 쓰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버리는? 더 돈을 빌려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더 빌려서 자기 생활비 하는 거죠. 집을 사라고 하는 게 이 최강한 형의 이 의도인데 돈을 빌려서 집을 사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더 위험해진 거죠, 사람들은. 그러네. 빚만 늘어가는 거네. 한 가지 좋은 거는 이제 조금 이자율이 낮은 거로 지금 갈아타고 있으니까 그 정도가 개선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이런 띠끼리들과 함께하는 저는 순학질 여사 여왕벌루나 김미화고요.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바리 씹대야 우일 세금 혁명 당선 일 시사돼지용 일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 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 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국제회의 기획부문 베테랑인 이면주 씨는 집에서 나와 4년째 혼자 삽니다. 40대 초반이지만 결혼보다는 일이 우선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도 제 마음대로 제가 시간을 낼 수 있고 또 저한테 공부라든가 제가 뭐 저한테 필요로 하는 시간 또 필요로 하는 것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전통적인 가구 형태가 점차 줄어들고 1인 가구가 어느덧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됐습니다. 지난해 현재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1인 가구 비율은 26% 수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6년 뒤면 1인 가구 비율이 30%까지 치솟아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같은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1, 2인 가구는 크게 늘어난 반면 4, 5인 가구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의 결속력도 약화돼 이혼 건수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혼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소수 인원 가구가 늘고 있다며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고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족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글족은 참 서럽습니다. 대형 건설회사에 다니는 7년차 싱글족 직장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월급이 407만 3천 원인데요. 빠지는 게 많습니다. 먼저 소득세가 약 36만 원이 공제되고요. 그리고 또 4대 보험이 약 4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빠져나가고 공제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통장에 들어온 돈 얼마일까요? 320만 원으로 푹 줄어듭니다. 싱글족의 세부담이 요즘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보면요. 벌어들인 돈에서 세금과 공적연금으로 빠지는 비중이 싱글족의 경우에 2000년 이후에 이렇게 늘어납니다. 16.4%에서 21.4%까지 30%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층의 결혼 기피가 확산되면서 미혼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사별이나 이혼, 별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가구가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타이에 의해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주 수입원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훨씬 취약해지는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나는 꼽살이다 호미 17회.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띠리가 나온 김에 우띠리한테 포커스를 좀 맞춰볼까 합니다. 얘가 요즘에 책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어요. 자기가 뭐 한때 별명이 월간지였다. 이런 거의 뭐 보니까 월간지 모드인데. 아니,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 책 받고 또 오늘 또 책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한 게 봐봐. 이게 방송도 하고 있죠. 방송은 이제 몇 주 전부터는 이제 그만했죠. 몇 주 전부터라도 아니 어쨌거나 했잖아, 계속 방송 계속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낙곱살 방송도 지금 하고 있죠. 거기다가 책을 올해 3권째 내고 있나? 3권째. 네. 거기다가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까지 또 맡고 그 와중에 둘째까지 생산했어. 생산하고. 야, 이건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책이 날림 아니야? 이런 그 느낌을 가질 법도 했는데 아니지? 작년에 안 냈죠. 작년에 안 내.
안 내고. 아, 작년에 안 낸 걸 올해 몰아서 내는 거죠. 참으셨구나. 아니 그 대선 끝나고 진짜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책들도 다 방향을 다 바꾸고. 근데 작년에 했던 작업들을 좀 이상하게 뭐 꼬이고 그래가지고선 못 냈어요. 못 내고 올해 상반기에도 못 냈다가 이게 밀려가지고서 지난 3달 동안은 월간지였고요. 내년 말까지는 겨울간으로 나와요. 겨울간으로. 저는 진짜. 아니 월간은 힘이 들어서 이제 겨울간. 다음 거부터는 이제 겨울간으로. 월간 우석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월간 우석훈. 아니 힘을 좀 뺀다는 게 이제 겨울간이야. 나 참 재수 없어서. 그게 재수 없기는 해. 제가 지가 입으로 나는 똑똑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니까. 뭐. 아니 이게 솔로 계급의 경제학인데 책 제목이 이 날개에 보니까 이렇게 이 소개가 나오는데 지은 책으로는 88만 원 세대, 촌놈들의 제국주의 등등등 12권을 나열해 놓고 이걸로도 다 안 되니까 불황 10년 등 다수가 있다. 야. 우리 우 박사님은 이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이 뭔가요? 이번에 나온 신간 빼고. 88만 원 세대? 아니 국제적으로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촌놈들의 제국주의가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가장 이제 그거를 그 나라 버전으로 한번 써달라는 요청이 제일 많은 책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조직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원래 샌드위치로는 허구다였거든요. 거기 서문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다라는 얘기를 쭉 써놨는데 그게 제일 중요했던 글이고. 그 책들 우리 다 준 책이지? 아니요. 예전에 나온 책들이라 예전에 아마 나온 책들 한번 저는 뭐 골라서 봐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올해가 제가 책 내기 시작한 지 10년째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절판된 것들이 그 내년부터 이제 복간돼서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다시 나와. 그 10년 되니까 이제 한 사이클 진짜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또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다. 이러다가 옷들이 전집 100권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니 이제? 100권은 될 것 같은데. 언제? 좀 그렇지. 벌써 격월간. 지금 누님은 사실 농담 비슷하게 던졌는데. 저는 지금 너무 진지하게 막. 그러니까. 제가 처음 진지 드세요. 책 쓰기 시작할 때 강중만 선생을 넘어설지 안 넘어설지를 사람들이 되게 궁금하게 봤거든요. 근데 강중만 선생은 못 넘어가요. 지금도 저보다 많이 써요. 근데 강준만 선생 책 보면은 딴 사람 그 아티클을 인용한 거 그거 빼면은 뭐 몇 페이지 나오려나 싶어요. 대부분 다 남의 글 인용하는 거 아닌가? 그걸 인용할 물론 인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능력이고 뭐 그러겠지만은 아니 그 좋은 거면은 인용할 수 있지. 그런데 뭐 그러니까 저도 약간은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강준만 선생님이 이렇게 책 내실 때는 뭐 사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신선하게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최근에도 이제 그 뭐 이런 거 같아요. 독립적인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계속 내고 있다는 것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작업하는 방식이 너무 이제 그냥 그 물론 뭐 언론 학자이긴 하지만 뭐 보도라든지 뭐 어디서 이렇게 했던 그 뭐 글 칼럼 책의 내용 이런 것들을 인용해 가면서 그걸 이제 비평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해 가는 방식이 좀 글쎄 그 책의 퀄리티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는 쓱 높아 보이진 않는다. 아니 자기 글만 모아놓고 싸우면 이미 우 박사님이 넘어간 것 같은데 분량 면에서 보면 강진만 선생은 우리 당대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양으로. 네, 그래서 그거는 한때는 저도 넘어보려고 했었는데 요즘은 월간지인데요. 저 한참 때는 한 번에 2권씩 냈거든요. 또 한 번에 2권씩 낸 적도 있네. 강준만 선생은 근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주간지군요, 주간지. 그래 어찌됐건 이제 솔로 계급의 경제학 이런 책을 우리 석훈이가 옷디리가 썼는데 책이 나왔다니까 우리 작가가 딱 이걸로 합시다. 낙곱살 이걸로 합시다. 그도 그럴 게 지금 이제 마이크 앞에 우리 앉아 있는 요 4사람. 우리는 유부녀고 유부남이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스탭들. 이 대본 쓰는 작가는 40대 중반을 달려가는 남자예요. 결혼할 가능성 거의 안 보이죠.
그래요.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또 우리 매니저 이제 뭐 딱 4학년으로 올라가는 여자. 둘 다 솔로고 싱글. 아이, 둘 다 지금 뒤에 앉아 있잖아. 솔로 싱글이. 둘이 결혼할 가능성도 별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누나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상화되는 거지. 우리 방송을 뭐 쉰 기간까지 합치면 뭐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주 만나잖아. 썸씽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썸도 안 타. 얘들은 왜 이러는 거니? 술싱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용띠라. 네. 왜 그러는 거야? 네. 이 작가가 네. 도대체 우리 스텝 여기 매니저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서로 선남 선녀들인데. 외모지상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황 작가님. 서로의 외모를 디스하는 거야, 그럼? 지꼬래. 지꼬래. 우리 매니저님도 외모지상주의자고요. 그러니까 지들 주제를 파악을 해야지. 그러니까 솔로지.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특히 황득창 작가님이 황덕창이지 득창이가 아니에요. 나 안 해. 엄마 아파트가 아니라고요. 너무 바빠 근데 국제적으로 바쁘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호주, 영국 뭐 지난번에 어디 갔어요? 유럽에 어디였는데 뭐 이게 F1 그랑프리 대회 그거 심판관 비슷하게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데 그 때문에 해외 출장도 잡고 그 다음에 또 요번에는 코미디 페스티벌 뭐 그것도 요번에는이 아니고 지난번부터 쭉 했던 아니 그러니까 뭐 지난번부터 이번에도 이제 굉장히 바빴는데 하여튼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바쁘니까 시간을 잘 내기가 힘든 모양이죠. 아니 연애는 시간이 나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몰래 하는 연애가 얼마나 재밌는데 너 몰래 한 사랑 모르니? 그대여 바람이 이렇게 서글피 부는 날에는 특히 불륜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니 마치 해본 것처럼 왜 저러지? 안 해본 사람이 더 하고 싶죠. 아니 오늘 근데 주제 진도가 진짜 안 나간다. 아니 영화 시나리오에 로맨틱한 그런 진짜 뭐 코미디 로맨스 같은 거 쓰는 작가들 있잖아요. 막상 보면은 안경 이렇게 끄고 정말 연애 안 했을 것 같은 사람인데 너무 잘 썼어요. 상상의 세계가 더 달콤한 거야. 아니 안 해본 거니까 너무 세련되게 묘사하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솔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꽤 될 거예요. 일단 우띠리한테 물어보고 싶네. 이 솔로 문제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왜 했는지. 대선 끝나고선 원래는 이제 대학생을 위한 경제학 책을 써달라는 게 조희연 선생 부탁이었어요. 교육감. 예. 처음에는 신신좌파의 경제학 뭐 그렇게 제목을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좌파보다 더 근데 대학생들이 그렇게는 책을 안 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있던 결론 쪽에 있던 거를 다시 앞으로 끄집어내서 재구성을 했거든요. 앞으로 한국의 가장 큰 변화는 솔로 현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뭐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이렇게 어려운 건 처음 해봤어요. 선행 연구도 거의 없고 데이터도 거의 없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진짜로 고생스럽긴 한데 하고 나니까 실력이 늘더라고요. 아, 그렇지. 이거 진짜 아까 남의 책이나 남의 글 뭐 이런 인용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 선행 연구라는 게 진짜 그게 논문 같은 걸 쓸 때도 누가 먼저 연구한 게 좀 많이 있으면 그걸 좀 참고로 해서 이렇게 쓰면 좀 쉽게 넘어가는 거잖아. 네. 근데 이게 이런 연구가 하나도 거의 없다면은 혼자서 어디 처박혀서 이거를 연구를 한 거니? 듣기로는 무슨 강화 뭐 이런 쪽에 혼자 처박혔다. 마지막 그 책 원고 정리할 때는요. 모텔들 많이 갔어요. 모텔. 집에 애 있고 그러니까. 모텔 비싼데. 서울 근처 모텔 너무 비싸고요. 강화도 이런 데 가면 모텔 한 3만 원 정도 해요. 진짜요? 1박에? 네. 연인들이 글로 가면 되겠네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평일날 강화도 저녁 때 가서 한 2, 3일 있으면은.
그래도 강화도가 좀 있는 편인데 진짜 사람 없더라고요. 연인들이 그 모텔을 안 쓰고 어디를 가시나요? 비싸서. 반값 모텔인데 거의. 뭐라고? 반값 모텔 아닙니까? 강화도가요? 네. 조금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되게 싸져요. 제일 멀리 간 데가 목포까지 가봤어요. 목포. 그거 싸요. 거의 호텔급인데 인터넷 잘 되고. 혼자 들어가서 그 층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모텔이요? 아무도 없으면 옆방에서 울리는 소리가 더 크게 잘 들릴 텐데. 아니, 아무 소리 안 나요. 원고를 쓰셨나요? 네? 아무 소리 안 난다니까요. 아무 소리 안 났다고요? 생각보다 그런 모텔들이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호텔도 한번 가봤는데 호텔은 우리 사람이 좀 많고. 하여간 모텔이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모텔에 그렇게 처박혀서 선행 연구도 없이 아무것도 기록도 뭐 없는데 데이터 없는데 그걸 이제 연구.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파가지고 월간지를 내면은 이거는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쟤는? 아니 근데 이거 할 때는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료 찾고 그런데 찾고 그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는 1차 거잖아. 작업 중에는 좀 이제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서 이건 좀 도움을 받은. 옛날에는 이제 쫙 보면 저도 보였는데요. 놓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다 숫자표잖아요. 쭉 넘기면은 잘 안 보여요. 맞아. 그래서 1차 작업 같은 거는 좀 도움을 많이 받았죠. 우리 이거 딴 얘기인데 엊그저께 카페 호미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누가 거기서 예쁘다고 결혼식 한다고 그래가지고 120명 손님 봤는데 누나 죽는 줄 알았다. 야, 그게 거기서도 결혼식이 가능하군요. 그럼 야외로 했는데 채소를 씻는데 하도 물에다 손을 담궈가지고 지금 손톱 밑이 다 벌어졌어요. 주부습진. 아니 생손 하는다고 그러나 하여튼 이 손톱 옆이 다 벌어져가지고 지금 아픈데. 야, 어찌됐건 김미화가 차려준 음식을 먹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 내가 사회를 봐주니까 꼭 사회까지. 사실은 사회가 더 비싼데, 그지? 내가 지금 주례할 나이에 사회 보게 생겼니? 그래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데 야외에서 하니까 불이 그렇게 이렇게 막 세게 막 비치는 게 아니고 은은하니까. 자,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축시 같은 걸 읽어주는 거야. 친구들이 쫙 써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재혼식이었었거든. 친구가 노안이 와가지고 깜깜하니까 시를 못 읽는 거야. 막 이렇게 멀리 놔둬도 못 읽고 가까이 놔둬도 못 읽고 그래서 그냥 얼버무려가지고 그냥 축하합니다 이러고 내려갔어. 그래서 노안 얘기하니까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 어찌됐건 일단 이제 솔로 문제, 우리 사회에서 솔로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20대 중후반이면은 결혼 한 30%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30%? 너무 적다. 그러니까 20대에 결혼하는 거는. 근데 이제 앞으로 전망을 해보면 지금 이제 20대 초반이 몇 프로나 결혼할 것 같냐. 저는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결혼하는 건 아니고 뭐 100% 결혼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절반 정도 혹은 그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일 큰 건 뭐냐면은 비정규직 때는 결혼을 유예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이런 건 봤어요. 정규직에서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여성들을 만나보니까 제일 큰 변화가 뭐였냐. 저는 딴 거 알아보려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소개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비정규직 때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일 하는데 안 들어오다가 소개팅도 없다가 정규직 전환되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소개팅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성인데. 네. 그래서 지금 30대 중후반에 꽤 높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만 비정규직이라도 결혼을 좀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예시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점점 늘 거거든요. 특히 이제 파견직이라고 하는 일본에 있던 그 문제점들을 우리는 그 100% 다 바꾸겠다는 거냐,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면은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줄죠. 그럼 평생 솔로로 살아갈 사람들이 반 정도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일 수도 있고 현실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고는 많이 결혼한다고 해도 3분의 2 정도 결혼해서 3분의 1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형님이 말한 솔로 계급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1인 가구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솔로인데 부모랑 살 수는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1인 가구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는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지만 혼자 살잖아요. 거기 1인 가구에 들어가지만 그 사람은 솔로는 아닌 거고. 부모랑 같이 살거나 혹은 솔로들끼리 살아서 이렇다면은 어려운 대학생들이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1인 가구는 아니지만 한 명 한 명은 솔로죠. 그리고 사실 지금 1인 가구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뭐 젊은 층에서 1인 가구들도 있지만 사실 급속한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홀로 사시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특히 할머니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솔로라고 보기가 힘든 거죠. 그래도 정부는 1인 가구로 잡는데요. 그러니까 1인 가구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년 솔로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 많은데 실제로 그 1인 가구 랭킹을 내보잖아요. 그러면은 전북, 강원도 이런 데가 높게 나와요. 주로 이제 몇 군데 가보니까 그 농가주택 같은 데 사셨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남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 넘은 80 넘은 할머니들이 내가 보면 이런 거예요. 1인 가구 넣으니까 아파트가 더 많이 팔릴 거다. 소형 평수가. 근데 자기 집 있는 할머니가 시골에 있는 아파트 안 살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안 사죠. 그래서 그 오히려 청년들은 보니까 10년 전, 5년 전이랑 제가 비교를 해보면은 독립해 있던 청년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혼자 살던 내가 계속 관찰하던 친구들이 살기가 어려우니 부모님 집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 1인 솔로는 1인 가구는 오히려 줄고 그 점점 더 줄 것 같더라고요. 그 뭐 솔로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을 보면 전체 가구 소득이 한 4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형님이 이야기하지만 한쪽은 우리가 그냥 좀 전형적으로 생각하면 젊은 88만 세대, 또 한쪽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배우자하고 사별하고 홀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분들, 이분들이 1인 가구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실 뭐 지금도 뭐 자취하거나 뭐 조그만 전세 살거나 뭐 하숙촌, 쪽방촌 뭐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뭐 지금 최소 몇 억씩 가는 수도권 아파트를 사주기 힘들죠. 근데 하나 하여튼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홀로 사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이런 분들도 솔로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통계청에서 그 인구 센서스 할 때요. 혼자 살면은 다 1인 가구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1인 가구이긴 한데 형님이 말한 솔로에 들어가냐 이거지. 통계에 들어가냐 그게 궁금한가 봐. 빼져 나는. 그렇지. 지금 젊은 세대 얘기하는 근데 거야.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은 지금 솔로였던 청년이 만약에 끝까지 혼자 지낸다. 그러면은 고독사 같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그거 계속 봐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그 노인들이 혼자 사는 이유랑 청년이 혼자 사는 이유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 위쪽 거는 지금 노인복지나 그런 쪽 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솔로 현상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유독 두드러진 현상은 아니잖아. 전 세계 다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제일 빨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1인 속도가,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른 거죠. 속도가. 왜, 어떤 이유야, 이게? 경제적인 이유랑 문화적인 이유가 다 합쳤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솔로 문제를 푼 나라는 지금 프랑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합계 출산이 2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정도는 풀었고 스웨덴도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복지국가 모델이 보통 스웨덴인데. 그런데. 솔로 문제에 대해서는 스웨덴도 못 풀었고 영국도 아직 못 풀었어요. 그리고 미국, 일본 이런 데도 대표적으로 못 푸는데 우리는 아직 문제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약간 뭐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뭐 솔로와 1인 가구가 좀 다르긴 하지만 1인 가구의 범주로 볼 때 2000년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5.6%였어요. 근데 이게 2010년에 인구 이제 총조사를 하니까
인구 가구 총조사를 하니까 이게 25.9%가 됐어요. 10년 만에 거의 뭐 10% 이상 늘어난 거죠. 10%포인트 이상.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 2035년 정도 가면 1인 가구가 전체의 한 35%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 늘어나는 속도는 이런 추정치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또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증가 속도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스웨덴도 못 풀었다. 솔로 문제는 그랬는데 이게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스웨덴 아까 미국이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같으면은 이제 솔로들한테 거의 지옥이라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 연구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 스웨덴을 보니까 같은 솔로인데 쟤네는 천국에 산다 이런 거예요. 제일 큰 게 이제 그 솔로들이 사는 청년 임대주택 같은 사업인데요.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때 임대주택을 신청한다는 부모가 20살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쫙 차례가 와가지고서 20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든 아니든 일단 자기 엄마가 딱 해놨으니까. 근데 미국은 그런 솔로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주로 임대주택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가장들한테 혜택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위한 거 조금 있는데 비율상으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쉬프트는 어때 선택? 옛날에 그 장기 당연히죠. 당연히 그것도 뭐 이렇게 가족들 중심으로 돼 있죠. 그게. 그러니까 가장이 아니고 혼자 살겠다고 된 사람이면은 공적인 장치에 도움을 받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미국, 일본, 한국이 그런 데니까 아주 힘든 솔로고 그 스웨덴에 태어나서 누구나 임대주택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스웨덴 같이 좀 나은데요. 거기 이제 솔로들이 사는 임대주택 형태를 보니까 이를테면 1층에는 바나 카페테리아 같은 게 있고 2층에 도서관이 있어 공용시설이 있고 3층부터는 자기 방을 하거든요. 그런 데 있으면 이제 사교도 하고 그치. 만나고 주말이면 이제 칵테일도 한 잔씩 하고 책도 보고 이러니까 그런 데 사는 사람하고 그냥 고시촌에 사는 솔로하고는 삶의 질이 비교할 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서유럽이나 북유럽 쪽 나라들을 보면 이게 솔로들이 늘어나는 게 물론 이제 뭐 거기에도 사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져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결혼에 대한 관념 자체가 얘처럼 이렇게 딱 그 남녀가 만나서 평생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뭐 이렇게 일정한 파트너십 뭐 그게 이제 뭐 성관계를 갖든 안 갖든 일정한 이제 뭐 남녀 간의 파트너십을 갖고 그렇게 그냥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결혼 안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자기 생활도 갖고 있으면서 또 필요할 때는 이제 이 서로 이제 같이 이 시간도 보내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른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아니 제도적으로는 그 지난 몇 년 사이에 유럽이 대부분 그 동거에 대한 법적 권리를 법으로 딱 해서 차별받지 않게 하는 정비들을 다 한 번씩 했어요. 그리고 그냥 사회적으로는 지금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1세대 동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아, 대통령은 좀 동거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는 것도 괜찮겠네. 그 전 대선 후보는 올랑드랑 같이 동거했던 여성이고. 그렇구나. 요번에 그 내한한 그 토마 피케티 있잖아요. 토마 피케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게 요번에 이제 곧 결혼을 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사귀던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파트너로 계속 오랫동안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아니, 그 파트너에 대해서 그 상태 자체를 신고를 해가지고서 법적 보호해주는 그 솔로 대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 히딩크도 자기 연인하고 여기서 계속 우리는 그냥 지냈잖아. 우리식 동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다 받는 정비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또 결혼 중간 단계에서 삶도 살고 또 자식도 낳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솔로 대책이었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본인이 하여튼 경험해보고 그것에 의해서 뭔가 정책적으로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면에서는 하여튼 그 동거해봤다는 게 그 중요하네.
그리고 벌써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한 그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처음에 동거한다 그랬더니 막 손가락질하고 막 거기도 쌩 난리를 쳤는데 그게 이제 몇십 년이 되다 보니까 그랬던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이거 당연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한국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족 또는 가족을 구성하거나 결혼하는 거에 대한 뭐 관념의 변화 뭐 이런 것들도 뭐 곁들여져 있긴 하나 또 여성의 사회적 진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버무려져 있긴 하나 사실 굉장히 악화된 사회 경제적 요인도 저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늘 이야기 많이 하지만 뭐 집값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서 집 구하기가 일단 뭐 집을 웬만한 걸 장만해서 이렇게 결혼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집장만 문제 때문에 몇 년씩 미루는 사람들도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일자리 많지 않죠. 사실 부동산에 돈 묶여 있고 또 재벌 독식 경제다 보니까 이게 일자리 많이 생겨 안 나고. 그러니까 소득도 별로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막 애들도 잘 안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한겨레 신문에 난 내용인데 아까 형님 이야기한 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그 OECD 국가들 한 17개국인가를 같이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비정규직으로 시작했을 때 비정규직으로 계속 남아있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 중에. 예를 들면 한국은 지금 추적 조사를 했을 때 3년 후에도 비정규직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비정규직을 탈출한 경우가 2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반면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 이런 나라는 3년 후에는 정규직이 돼 있는 비율이 한 67%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경제적으로도 기본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결혼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결혼정보회사 이런 데 좀 알아보니까 비정규직은 좀 좋은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아예 받아주지도 않더라고요. 등록이 안 되고. 등록 자체가 안 돼요? 분류가 없어요. 그런 데들이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선인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선을 받는데 어떤 회사에 있다. 얼마를 받는다. 이렇게 알려주고 선을 보잖아요. 근데 정규직이 아닌데 그걸 감추고 오면은 꼭 무슨 재혼하는 이 남자가 총각 행세했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비정규직인지를 알려주고 나면은 선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까 그 뭐 똑같은 자리인데 정규직, 비정규직 소개팅이 들어오더라 그런 것처럼. 네. 나는 꼽살이다 호미 17회 솔로 계급의 경제학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회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솔로 문제를 둘러싼 화두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